오늘 통합물관리 포럼에서 사실은 이제 그 최첨단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AI 기술 적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4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지금 우리 물쪽 분야에서 크게 2가지 갈래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최첨단이고 또 하나는 자연성 기반의 기술. 그래서 그 2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물 분야 쪽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정경수 교수님께서 하였던 그 기계학습 모형들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이브리드 모델 인공신경망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모형을 합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정주 박사님께서는 이 강우와 지하수 상관성 분석 통해 가지고 SGI라는 그 개념하고 또 SPI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인공신경망으로 또 미래 전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강두선 교수님께서는 이제 또 그 이 상수도 분야의 그 현안하고 문제점하고 또 그 적용, 4차 산업 기술의 적용과 또 상수도 운영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환 교수님도 이 하천 환경에서 유형 모델하고 그 다음에 또 AI하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키가 데이터 확보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 사실은 우리 그 토론자분들을 모셨는데 우리 박상근 박사님, 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박상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근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리 황석환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K-워터의 AI 센터장이신 우리 김성훈 박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우리 차준호 예보통제과장님, 한강우수통제소에 오늘 또 갑자기 장관님 보고가 있어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론문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패널 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우리 박상근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분들 있으실 텐데 저는 유튜브 홍콩에서 물관리 실무 홍사 쪽을 네, 주로 홍수 쪽 업무를 거의 계속하고 이제 왔었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본부 수산관리과로 와서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I 홍수 예보 부분하고 수문조사 쪽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통계소에서 실무를 할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홍수 예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AI 활용하는 부분을 구축을 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바로 홍수로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다 보니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저희가 토론할 때도 차라리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수문자료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걸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인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그런 후속으로 또 뭔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홍수 과제가 채택이 되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통과만 되면은 이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24년 초까지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류지천 쪽에 기존에 사람들이 다 홍수 예측해서 하고 하던 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류지천 쪽에 수요 관측소를 집중적으로
한 100여 개소 이상 3년 동안 집중 설치를 하고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지리우지천 쪽에 홍수 예측을 AI를 통해서 좀 해보자라는 접근인데, 딱 아시겠지만 사실 그 관측소를 설치해서 쓸만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단은 그 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본류부터 다시 적용성을 검토해가고, 이제 지리 쪽에도 자료가 쌓이면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겠다라는 접근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항상 얘기하는 게 AI와 뭐 빅데이터, DT라는 게 뭐냐, 사실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 가능한지를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와서 저도 와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고민을 딱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옛날에 우리 하천지도 전산화부터 해서 와미스 윈스 이런 정보화 쪽 그때 90년대 말부터 예산 투자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때 일어났던 하천지도 전산화, 와미스 윈스 시스템 구축이 지금까지도 어쨌든 우리나라 물 관리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AI하고 뭐 DT든 이런 쪽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예산 투자해야 될까?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를테면은 개별 분석 기술이야 학교나 이런 데서 더 잘 분석하시겠지만, 그러면은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자료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수문조사 기본계획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도 예산에 투자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자료가 생성됐으면 그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와미스라든지 윈스의 기능을 강화해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방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틀을 국가가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뭔가 계속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학계든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정부에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앞에 발표하시던 분들도 기초조사, 개척시설 설치, 자료 품질 관리, 자료 공유 체계 부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 또 민원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데이터댐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수문조사 기본계획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이 20년 말 수립이 됐는데요. DT나 우리가 AI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내용이 담겨 있냐 봤더니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 부분이 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만간 또 보완 작업을 할 건데요. 어쨌든 좋은 양질의 자료, 그리고 기존과 다른, 이를테면 기존의 단순 수문 자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자료가 어떤 공간 정보까지 다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정형 자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수문조사 기본 계획에도 다양한 정보와 그 처리, 그리고 자료의 공유 부분이 그쪽으로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근 박사님은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투입 대비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AI 과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와미스가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이 수문 쪽, 물 쪽에 기여한 것처럼 또 어디에 집중 투자할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우리들의 그 자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수문조사 기본계획에 또 반영하고 어떤 그런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황석환 박사님께서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석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질적으로나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할 때 필기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 오늘 많이 필기를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이제 특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토론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좀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AI나 우리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20년, 30년 된 역사를 갖고 어느 정도는 계속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왜 이렇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정착을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떤 안정성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상관만을 볼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옆에 계신 김준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시스템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AI가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박 연구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또 일치하는 부분인데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특성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양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무조건 자료를 우리가 품질 관리나 어떤 이런 보증 작업이 없이 자료를 모아놓게 되면 나중에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나 아니면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정도라도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가 좀 수자원 쪽에서도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발표 내용 중에는 결국은 이제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정주 박사님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저는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통 저희가 2, 30년치는 기본적으로 가용 자료이기 때문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 자료를 쓰다 보니까 절기적인 패턴이 변화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예측에 문제가 되더라는 부분들은 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기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뒤쪽으로 좀 미뤄지는 여름철 우기가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제 앞쪽으로 당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문형이나 이런 기존의 룰들이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학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기 자료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조금 실무적으로 좀 한번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두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정형 데이터 부분 저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타임 시리즈로 들어오는 계측 데이터 말고도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카톡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국은 여기 홍수 났어 하면 그건 100%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느냐는 거의 정확도가 지금 기술로서는 어려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코어를 해서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연구 과제 하나로서 좀 저희가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도 이제 신입 이렇게 직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저희보다는 확실히 많은 이런 AI나 빅데이터 쪽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재 육성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좀 어떤 어떤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서 좀 그런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연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관심도 많고 교수님들 관심도 많은데 그 어떤 그거를 그러니까 딱 커리큘럼으로 가르치실 수 있는 어떤 그 학교 차원에서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조금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 이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자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에 대한 어떤 보증 과정, 품질 관리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지하수하고 얘기할 때 이제 월별로 그 틀린 그런 그 계절적으로 조금 더 변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잘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은 향후에 아마 이거는 기후 변화나 이런 거하고도 기후 변동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뭐 나중에 댐 운영 룰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한 이게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 물 분야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또 투자와 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들에서도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처음에는 아마 대학원에서 이걸 다른 분이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저기 CM 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학부에도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또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마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투자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성훈 박사님께서. 예, K워터 연구원의 김성훈입니다. 저는 먼저 총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준비는 각 그 발표들을 잘 듣고서 그걸 설명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했었는데, 오늘 사실 발표들이 너무 좋으셨고 또 패널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좀 핵심만 찍어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찍어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다들 AI 하면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의 증강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데이터 모형 같은 것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정경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준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품질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체계에 있어서의 표준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물 관리에 있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게 그 퀄리티도 다르지만 생산되는 주기도 다 다르고요. 뭐 우리가 홍수에 쓰는 거, 이수에 쓰는 거, 유역 수질에 쓰는 거, 호수 하천 관리에 쓰는 거, 하천 수질 관리에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비정형으로 나오는 민원 데이터라는 건 또 완전히 그야말로 비정형이니까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쭉 모아놓고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든지 데이터 모형에 돌릴 때 이 불일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댐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서 취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각의 도메인 영역을 가지니까 그 물 관리 내에서도 각자의 그 역량이나 장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이면 기상, 수문, 그리고 요즘 뜨는 이제 원격 탐사, 그리고 저희 K워터 같은 시설 관리자라든지, 그리고 수 처리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관망에서 공급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형에 약간 연동이 되는 건데 수요 예측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민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일관성 있는 데이터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좀 선언적이지만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 체제라든지 그런 일단 뭐 소모임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학회 내 커미티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분과도 필요하지만 데이터 표준 연계 AI를 위한 데이터 표준 연계 분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얘기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관리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다들 말씀을 하시죠. 예. 저는 또 연구자이기에 앞서 또 기관에 있는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1년여 넘게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응용을 했고 또 뭐 학계라든지 다른 타기관과 공동 연구를 해서 나름의 결과들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을 현업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있고요. 그 핵심은 과연 이 데이터 모델을 믿어도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R스퀘어가 0.9에서 0.95로 늘었습니다. MAE를 10cm까지 줄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현업에서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평균보다는 사실 이제 실제로 어떤 수질 사고나 오염 사고 혹은 이제 홍수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아까 엑스퍼트 시스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는 일정 부분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기계가 판단해주는 부분까지 가야 사실 뭐 DT의 최종적인 5단계인 컨트롤도 갈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가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쉬운 예로 예측 실패 확률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맞을 확률은 이 홍수예보가 수위가 1m에서 1.5m 상승할 확률은 9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확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또 AI 모형이라는 게 약간 블랙박스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확률 분포, 뭐 예를 들면 1.96 시그마의 95% 신뢰도를 주는 값을 주는 룰 자체도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멀티 모델 앙상블을 할 수도 있고, 멀티 인풋에 의한 앙상블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을 쓸 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걱정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게 오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 발표들이 되게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디터미니스틱 모델을 벗어나서 데이터 모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 모델을 쓸 수 있는 그동안 한계를 많이 벗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는 결국 신뢰도를 확보를 위한 유효성 그리고 그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학계, 업계, 뭐 기관 그리고 관에서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수 예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시간을 리드 타임을 주겠다. 그리고 6시간 리드 타임에 대해서 10cm 이하의 오차를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도 전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쓸래? 해당 지점 예를 들면 아까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 같은 경우에 뭐 팔당부터 뭐 한강대교까지 해서 중랑천 다음이 되겠죠. 뭐 거기서 100일 정도의 사전 데이터를 쓸 거냐, 혹은 1년 데이터를 쓸 거냐, 예,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어떤 ML 모형을 뭐 쓸 거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애매한 게 그 밸리데이션입니다. 밸리데이션을 할 때 반은 학습에 쓰고 반은 테스트에 쓴다라는 게 뭐 국룰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많이 쓰는 게 뭐 LOO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의 데이터를 테스트에 쓰고 나머지를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타임 스텝을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무식하게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론인데 그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밸리데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여기서 통론을 마치고 혹시 자세한 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특히 자료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또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불확실성 문제, 그래서 또 물리적인 자료들, 기상이나 수분, 원격 탐사 이런 자료들하고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연계 체계, 이런 또 AI를 위한 데이터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뢰성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가장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에 대해서 어떤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어떤 자리를 활용할 건지, 또 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특히 또 밸리데이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캘리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더라도 또 밸리데이션 쪽에서는 또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차준호 박사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 아마 토론문에 보시면 우리 차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준호 예보통제과장님께서도 아마 현장 자료, 그다음에 현장 기초 자료하고 의사결정 자료의 그 실시간 수집, 생산, 분석을 가장 중요한 이런 해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5년 목표로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홍수통제소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위주에서 전국적인 행정 공공기관의 어떤 숨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천에서 이 취소하는 양수장 등의 하천수 사용량도 이 실시간 자동으로 수집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앙 집중형 통합 DB를 활용해서 정보의 유통, 그다음에 제공 체계도 이 실시간 체계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종합 포털, 플랫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차준호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 아마 토론문에 보시면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저희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잠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플로어에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준하 교수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네. 예, 지금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두선 교수님 먼저. 예, 그 정수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랑, 그러니까 환경 베이스의 정수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수 처리 기술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뭐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그 앞에 필터를 달아도 놔도 2달, 3달이 지나도 필터가 깨끗하답니다. 근데 그게 관로로 일단 들어가서 가정집으로 나오는 그 필터는 1달만 지나도 이렇게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 처리를 해서 보내도 관을 통해서 그 수용가로 오는 동안 이제 이 물이 이제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 노후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뭐 60%,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도시의 구시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디지털 그 트윈 그다음에 부산의 엘코 델타시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도시 혹은 신시가 이제 새롭게 조성하는 데 이제 하는 거고요. 이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의 구시가지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노후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것들을 다 도로를 걷어내서 다 교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가 노후가 되어 있고 어디가 빨리 갱생이 되거나 교체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소위 점수법이라고 해서 매설 연도, 뭐 그 민원 발생 횟수, 토양 상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의 점수를 가지고 노후도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을 교체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가 진화 기술들이 이런 노후관을 빠르게 탐지해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대한 그 갱생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모든 관을 다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제 발표 분야에 특별히 주신 말씀은 없기 때문에 저도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준하 교수님이 나가야 되는 모양인데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죠. 김준하 교수님 그 하천 환경 쪽에. 없으면 제가 예, 우리 김성훈 박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추가적인 자료에서 클로로필 A까지 그 데이터 피팅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놀랄 정도의 그래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증강의 필요성, 모델 기반의 데이터 증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사실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표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한 AI도 필요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AI도 필요한데 김준하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쪽 중심으로 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단한 질문은 데이터 어쨌든 스와트 모형을 빨리 돌리셔서 그걸 데이터 확보에 쓰셨는데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데일리 베이스랑 먼슬 베이스, 위클리 베이스 특히 수질 같은 경우에는 습식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금방금방 나오지 않으니 데이터가 찍힌 사이의 간격에 있어서의 어떤 추세 반영이랄까요? 그 디스어그리게이션이 사실 수문만큼 쉽진 않은데 수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런 이제 특히 수질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화학, 생물, 생화학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생화학적 반응들은. 근데 시대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따질 시간이 있느냐라고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추세 반영은 제가 지금 오늘까지 보여드린 것은 내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의 데이터는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를 말씀드린 거고 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을 예측하겠다. 1시간 전 가지고 1시간 후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의 다음 이 넥스트 레벨은 지금 우리가 지금 물리적 현상, 생화학적 현상들을 따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예측이라고 할 경우에는 홍수도 급하고 또 수질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물질 유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가 받쳐주고 예측이 가능한 시간대, 컴퓨터의 성능, 지금 컴퓨터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컴퓨터의 성능을 잘 활용한다면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화학적 결과를 내기 위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 추세는 충분히 나오는데요. 추이 트렌드는. 근데 이제 그 추이 트렌드보다 중요한 거는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모델러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제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우리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 역시 물리화학적 베이스의 모델링을 20년간 해왔는데
저게 뭐야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 연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다음 단계 연구를 한들 이 상당히 보수적인, 저도 역시 보수적이지만 이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그노베이션, 노벨상도 아닌 이그노베이션 상 받으러 가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블랙박스 모델은 더 이상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형태의 메시지고, 추세 다 반영됩니다. 반영되고 뭐 1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24개 데이터로 5개의 데이터로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오히려 질문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없으시면 그러면 아까 마저 했던 우리 이정주 박사님께서. 뭐 제가 뭐 사실 뭐 수전 쪽에서 뭐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뭐 AI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뭐 안에 발표 자료에도 표현해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게 수전 쪽의 기본 지식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 어떤 자료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는 이제 물리적인 뭐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좀 더 이제 빨리 효과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툴을 찾다 보니 이제 뭐 결국은 적용을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가 제약상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따따따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좀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하다 보니 이제 적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AI라고 이제 뭐 트렌드처럼 많이 얘기들 하시지만 이게 만능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를 갖고 활용을 한다면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훌륭한 툴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적용을 하면서 또 어떤 바뀐 자료에 대한 반영이랄지 바뀐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반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좀 이제 고쳐 나가는 업데이트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쓰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적용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물 관리를 위해서 쓰던 어떤 툴들을 대신할 수 있는, 내지는 또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충분히 자리를 매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하지만 분석한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현 상황을 잘 반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자체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현재 거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결국 이제 유선으로 물어봐가면서 또 분석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라는 걸 이제 쭉 찾아가는 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이런 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자기 업무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자 한다면은 뭐 현재까지는 보통 본인들이 아쉬워서 이제 대학원을 가가지고 따로 별도로 공부를 좀 하거나 이제 뭐 기술을 배우거나 해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건데 내가 배워서 하기 너무 힘들다는 뭐 과제를 통해서 급하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떤 R&D나 이제 뭐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무자까지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서로 긴밀하게 가르쳐주고 또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뭐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그 말씀해 주신 하이브리드 모형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데이터 기반의 어떤 다른 지하수 모형을 좀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고 그걸 갖고 와서 뭐 비교해보고 같이 좀 섞어서 써볼까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저도 오늘 나름 되게 잘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경수 교수님. 예, 그 토론해 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좀 관하고 연구소로서 일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무 적용하는 게 적당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공신경망 모형만해도 한 30년 이상 됐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델들이 제대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저 IoT니 뭐 약간 데이터도 계속 쌓이고 있고 컴퓨팅 파워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정확성을 갖는다는 거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실무 적용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이 좀 오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뭐 AI 홍수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걸 과연 신뢰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런 경진대회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강우 유출이 됐던 뭐 수질 예측이 됐던 이제 있는 데이터셋들을 주고 예를 들면 이제 AI로 하면 학습용 데이터셋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강우 유출과 강수량하고 네? 뭐 강수량만 준다 이거죠. 그리고 자 예측해 오시오. 그 미래 데이터들에 대해서 네? 정답은 가르쳐주지 말고 그러면 뭐 세종대팀, 한양대팀, 뭐 경희대팀, 성균관대팀, 그다음에 연구원의 뭐 건기원팀 해갖고 다 한 다음에 물론 그 경신대 상금은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100번 했는데 할 때마다 1등이 예를 들어 하천 모델 같으면 10cm 이하로 한 결과를 보내온다.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 그 AI 관해서 좀 붐업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첨언을 하면 좋은 말씀이시고 해외 학회에서는 그걸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때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자원학회에서도 따로 그런 배틀 세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한 몇 개월 전쯤에 공지를 하고 뭐 경진대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또 다른 교수 최양 교수님. 지금 오늘 AI에 대한 빅데이터 이용한 물관리 아주 굉장히 좋은 발표로 또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좀 AI를 이용한 우리 지금 이 수자원 분야의 가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나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걸 좀 이용할 수 없나 해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기상 예측과 기상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상 예측을 좀 AI를 이용해서 기상 변화가 올 걸 알았다면은 저수지의 지금 물 관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현재 저수율이 뭐 20-30%다, 뭐 50%다 이걸 가지고 소위 가뭄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럼 거기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미리 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지금 이게 그럼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소위 이 고통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혹시 이왕이면은 좀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이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네, 모든 문제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을 주셔서 지금 뭐 아까 그 발표 자리에서 이제 어떤 계절적인 오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기상청에서 기상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기상청에서도 기상 예측을 하는 기본적인 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전지구 모델부터 시작해서 지역 상세 모델도 있고 뭐 통계적 처리를 하기도 하고 과거의 기상 패턴을 분석해갖고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변화 상황이 과거의 장기간 자료를 기반으로 이 로직이 짜여져 있다 보니 요즘에 급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가뭄 상황, 저수지의 물 관리에 이런 걸 좀 적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홍수와 가뭄의 싸움인데요. 저희도 이제 한 부서 안에 있습니다. 우산 장사 있고 집신 장사 있고 같이 이제 맨날 티격태격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기상 예측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고도화가 돼서 올 여름에는 비가 정말 적게 올 것이니 저수지의 물을 웬만하면 가득 채워주자고 주장을 하면은 홍수팀은 결국은 이게 사고와 연결될 불안감 때문에 절대 그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과연 그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너희가 올해 여름에 비가 안 온다고 예측을 한 정보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저수지를 굉장히 높게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비가 좀이라도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이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요. 이제 결국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게 되는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최대한 어려운 상황에 시나리오를 주고 현실적이지 않은. 저희는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나중에 생긴 조직이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그래도 주는 정도의 전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물관리 쪽은 뭐 20년 빈도, 100년 빈도, 무강우 시나리오로 완전히 막 심한 가혹 조건을 주거나 뭐 100년, 200년 빈도 이상의 가혹한 시나리오를 주고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은 현업에서도 또 같은 조직 안에서조차도 늘 부딪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뭐 노력도 많이 해야겠지만 분석을 좀 더 많이 하고 좋은 성과가 뭐 몇 프로 뭐 향상시켰다 이거보다도 그런 어떤 일하는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게 그래도 좀 반영이 돼서 좀 더 그래도 좀 국민들에게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저 자신으로서도 좀 소망이고요. 좀 노력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이현재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도 사실 그 지금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단지 빅이라는 말만 지금 없는 건데 통계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만 이용해 가지고 사실 뭐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신뢰성 같은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홍수량 분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률 홍수량을 구하려면은 단지 어느 지점에서 홍수량 데이터가 많다면은, 관측된 데이터가 많다면은 사실 강우 분석해가지고 그 홍수량을 모델을 이용해서 홍수량을 산정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수학적인 모형이라도 모델을 쓴다든지 해서 뭐 클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써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홍수량을 산정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확률 홍수량을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사회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데이터가 자연적인 기반,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서 생기는 거라면 그 자료를 그대로 설계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유역들은 끊임없는 인간이 개입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계속 그날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향은 그러니까 추세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갑작스러운 어떤 유역의 변환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뜻밖의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데이터는 완전히 또 다른 데이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추세를 아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는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유용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공학을 다루고 특히 우리 토목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자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에 우리가 지금 10년 단위로 예를 들면 하층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길게 못 오는 것은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유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5년 단위도 해야 합니다. 뭐 도시 같은 데는. 그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성격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데이터를 막 쓰는 게 아니고 과연 그 데이터에 관여하는 팩터들, 모든 팩터 파라미터들을 다 알아야 해요. 이 파라미터가 어떤 요인에서 이게 변화가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쪽에 뭐 무슨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그 파라미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이게 지금 뭐 학습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학습이 돼가지고 정말로 엑스퍼트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모아진다면은 그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게 모아지지 않고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이게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상당하게 빅데이터 단지 강우 자료만 이용해서 예를 들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우량만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디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예측은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첫째는 데이터의 그 규모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물리적인 특성과 데이터의 상관관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특히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원인과 결과야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약간의 그 걱정이 돼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누가 답변? 저는 뭐 적극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감을 해서 그러니까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조금 제 생각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 이제 모든 지금 산업들이 그러니까 토목, 뭐 우리가 얘기했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I 시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완벽히 완료가 된다라면 저희가 하고 있는 토목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계 예측 그거는 5년에 여기에 저희가 안 앉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들이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예측하자라는 측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 위치는 어딘가를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4년 대학원 한 4년에서 6년 더 배워가지고 10년씩 배워서 과연 현업에 나와서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품질, 데이터에 대한 보증을 하는 그런 자료들을 생산하는 주체가 돼야지 저희가 단순히 그런 것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주체가 된다면 저희는 아마 5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그 자료나 그리고 그 자료가 가지는 역학적 특성들, 아까 말씀하셨던 인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자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적인 틀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5년 후에도 저희가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AI를 논할 수 있고, AI를 우리 토목이나 환경 분야의 한 축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면 방금 그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면 이 빅데이터 분석이 모든 거에 다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전기 기본 계획의 설계 홍수량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로 만든다는 건 저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경수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모형이랑 데이터 드리븐 모델을 합치는 형태로 하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그
뭐 토지 이용 상태가 변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물리 모형에 반영을 해서 그 결과랑 그 컬렉팅한 데이터를 합친 하이브리드 모델로 또 우리가 그런 분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예를 들면 홍수량을 산정하는데 강우라는 관측된 데이터, 소위 말해서 그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그 우리 정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지컬 모델, 그게 이제 아까 수학적인 모형, 거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홍수량을 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강우 데이터만 가지고 홍수량을 그냥 관측된 홍수량만 가지고 어떤 그게 데이터가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으면은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위적이고 또 자연적인 변화도 요즘 뭐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활용 목적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또 채팅창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정경수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올린 건데 우리 경북대학교 이계하 교수님이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경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이로움과 상실감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현재 그 고전적인 수리수문 물리 모형 기반의 물 관련 시스템 또는 플랫폼의 의사결정 체계를 AI 기반으로 과연 전환이 가능한지 이거를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상근 박사님이 말씀하신 정부 지원의 연구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그 연구 결과는 과연 AI 혁신적인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내용은 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정경수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 예, 그 의사결정 AI로 활용하는 문제는 하여튼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 거고 김성훈 박사님 나중에 한마디 첨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댐에 지금 홍수대 인플로우가 얼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열어야 될 거냐, 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열면 얼마 열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의사결정인데 이제 이 기계학습 모형은 저 관측된 인풋 데이터가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의사결정 문제는 인풋은 댐에 들어오는 인플로우고 아웃풋은 숨은 여는 개수하고 궤도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게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측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거죠. 얼마 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루에 홍수 피해가 이 홍수에 대해서 제일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게 이걸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나면 그런 룰로 오퍼레이션 했을 때 현재 저수량, 그다음에 인플로우 했을 때 하루 피해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 방류량이 얼마냐. 그래서 저수량, 인플로우, 방류량 데이터들이 쭉 쌓이면 그거를 학습해 갖고 이 의사결정 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이제 김선 박사님이나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당장 그런 무슨 의사결정을 아까 또 걱정하시는 그런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우리 박상근 박사님께서. 네, 저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AI를 도입하는 부분이 지류지천 쪽입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관측소를 지금 작년부터 설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본류 쪽에 있는 관측소들에 대해서도 적용성을 검토해보고 어느 정도의 적용성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리주천의 자료가 확보되면 바로바로 적용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도 그 뭐 기재부나 다른 쪽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는 게 딱 그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거 이제 25년도까지 사업 설치하고 나면은 전국 215개소에 대한 홍수, 현재는 75개 지금 홍수 특보에 저희가 발령을 하는데 그 이제 AI 홍수 예보 플랫폼을 만들면은 25년부터는 전국에 215개 특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라고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사람도 전문가도 필요 없고 이제 이것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답변을 하는 게 AI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결국에는 또 전문가들이 거기서 어쨌든 의사결정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 인력도 당연히 같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그 적용성이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원래 이제 모델 개발에서 원하는 어떤 실무 적용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과 그 인력 소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신지? 예. 우리 김석현 교수님, 경희대학교. 예, 경희대학교 김석현입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 이게 토론도 지금 잘 듣고 아주 유익한 시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표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아마 모델링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보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격 탐사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분들께서나 패널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사용하시거나 연구에 사용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경수 교수님. 혹시 사용하신 분 계세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워터의 이제 AI 연구센터로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한 지금 13개월째 운용을 하고 있고요. K-워터의 연구 업역 범위가 상하수도 그리고 뭐 수처리 그리고 수자원 운영 이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깊이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좀 폭넓게 지금 데이터를 데이터를 다뤄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원격 탐사 자료는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게 어떤 홍수 쪽보다는 지금 두 가지거든요. 원격 탐사를 쓰는 거는 미계측 유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환강댐의 댐 수위 자료를 원격 탐사를 통해 가지고 GPM이라고 극궤도 위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쓰는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영주댐에 위성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주댐에 시간이 되면 나가가지고 거기에 조류를 조사를 합니다. 아까 클로로필A 아까 김준하 교수님이 하셨는데 클로로필A를 구성하는 뭐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편모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을 다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걸 위성 자료랑 매핑을 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조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성 자료에서 나온 분광 값이라는 게 있죠. 뭐 RGB 값이 있고 적외선 값이 있고 이런 값들과 이제 매핑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통계긴 한데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위성 자료만 가지고 그 녹조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요건 좀 사이드 잡이긴 한데 그 전통적인 우리가 TSEM망 기준에 그 예를 들면 K-워터가 뭐 섬진강에 한 12개 정도 수위 관측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섬진강 다 커버하려면 5,000제곱킬로미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레이더 자료를 써도 되겠지만 레이더 관측을 써도 되겠지만 또 과거 자료를 또 재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 자료와 위성 자료를 또 매핑을 시켜가지고 공간을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뭐 등손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데에도 원격 탐사 자료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예, 권현환 교수님.
저도 뭐 그냥 연구자로서 경험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모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자 연구자들이 잘 하시고 그거에 대한 뭐 정확성이라든가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모형을 못 쓰는 이유는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검토나 그 문제성이 이런 부분들이 저희 바깥으로 노출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 운영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식이라는 결과들이 계속 이 분석체 그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잘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틀렸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 관점이 그렇게 가야지만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학원 때 보면 시계열 분석하거나 하면 잔차를 디립다 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잔차가 왜 남아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AI 형수회보도 어느 시간까지 진행이 되시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잘 맞게 굳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왜 틀렸는지가 좀 분석이 장기간에 대해서 그것들이 좀 공개되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돼야지만 실제 현업에 쓸 수 있는 모형으로서 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질의응답도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 배덕규 회장님 질문 있으시네요. 예. 예, 통상 이 통합물관리 포럼을 하면 축사를 얘기를 했었고요. 축사 때는 그동안에 이 통합물관리 포럼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또 이번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 좀 늦게 와서 발표 자료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축사보다는 그 플로어의 그 질문자로서 또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AI 혹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 혹은 수자원 분야도 중요한 축으로 하나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학위를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AI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처음 제가 경험한 게 2002년에 하이드로 인포메틱스 영국에서 카디프에서 할 때 하루 특강을 쭉 들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 당시 논란도 뭐냐면 피지컬 모델하고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점이었고, 그때 그 유네스코 델프트의 그 솔로마틴 교수 얘기가 당연히 피지컬 모델이 좋다. 그렇지만 피지컬 모델을 쓸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데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보조 수단이 되지 않겠냐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 한 20년이 지나서 AI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그 박상권 박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데, 오늘 총 발표를 보면 한 3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피지컬 모델을 대체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은 어쨌든 제일 처음에 회귀 모형, 다중회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시계열 정도 모델에서 그 튜닝을 하는 건데, 피직스가 없이 과연 그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이유가 아까 6시간대 매척을 얘기했는데 6시간 이내는 강수량이라는 게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의 지금부터 6시간까지 강우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에 사실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제 학생도 사실은 과거에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미래 6시간까지의 강수를 예측자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하는 것도 해보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모델을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피지컬 모델에 대해서 소홀히 할까 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꾸준히
피지컬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일부 저희 대학 학생들도 이제 최근에 다 AI를 하는데 이유가 물리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게 80%만 맞추면 잘 맞춘다는 거예요. 미래까지를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한 20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출발을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 정경수 교수님 발표 내용처럼 기존의 이 피지컬 모델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을 어떻게 결합해서 기존의 피지컬 모델이 못 주는 답을 좀 더 찾아나가는 쪽에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강홍수통제소나 이런 데서 그 AI 기반의 홍수 예경보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냥 데이터만 커렉션해서 그냥 모델 돌리면 답이 나올 거냐.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그 피직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가 두 번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좀 경험한 건데 우리 수자원하는 사람은 적용밖에 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 AI 모델 데이터 있으면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있으니까 RNN 모형 적용하고 최근에 또 LSTM 시계를 갖는 거 적용하는데 왜 우리 수자원은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존의 AI, RNN, LSTM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물 관련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결국은 개발을 해야지만 이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좀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오늘 모든 발표가 다 그렇고 저희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알고리즘 중에서 자기의 목적에 제일 잘 맞는 것을 골라서 적용시켜 보는 선에서는 지금 거의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목적에 맞는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쪽에 어느 누군가는 또 특히 학계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나중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걸로 가름할 겁니다. 혹시 뭐 코멘트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마도 우리 배덕규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축사 대신으로. 그래서 코멘트는 없을 것 같고 배 교수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물 분야에서 AI를 개발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앞으로 갈 방향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그 빅데이터하고 AI를 활용을 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이 물 분야의 목적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개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이제 저희 물 분야가 이제 자연성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성 기반에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물 분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합 물관리 포럼이 그런 토대의 하나의 그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토론자분들, 그 다음에 또 발표자분들, 또 플로어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 분들께 굉장히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